황혼의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퇴근했는데 저녁밥을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폭행당해 그 자리에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조롱하기 위해 친척 15명까지 병원으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려버리고 말았죠. 사무실 에어컨에서 나오는 건조한 공기는 서류와 잉크 냄새, 그리고 동료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는 이 전문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사랑했습니다. 서울 최고의 금융회사,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간신히 자리를 잡은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이 익숙한 냄새는 제게 끔찍한 고문이 되었습니다. 냄새들이 코를 찌르고 위장을 뒤틀어 형용할 수 없는 메스꺼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임신 12주 차였고 뱃속의 작은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엄마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여의도에 좋은 직장이 있었고 다정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민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호화롭진 않아도 충분히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당사자만이 아는 법. 이 장밋빛 그림에는 이미 검은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입덧은 흔히 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아침에만 잠깐 메스꺼운 정도가 아니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쳐 잠들 때까지 계속되는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향기롭든 불쾌하든 어떤 냄새라도 저를 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갓 지은 밥 냄새, 익숙한 음식 냄새마저 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야위어 같고 두 뺨은 움푹 패였으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거의 먹지 못해 다크서클이 항상 짙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춤추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작성 중인 분기 재무 보고서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연말 승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뒤처질 수는 없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이미 많은 불이익을 안고 있기에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두세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생수한 모금을 마시며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불쾌감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의 존재는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섬세하고 친절한 분인 박 팀장님께서 제자리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팀장님. 아침을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제 상태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정의 눈빛이나 임신했다는 이유로 받는 배려를 원치 않았습니다.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팀장님은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면 조퇴해요. 일도 중요하지만 수진 씨와 아기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관심과 이해를 받지만 가장 편안해야 할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더 끔찍한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저는 그분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가혹함과 가부장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며느리란 삼종 지도를 따르고 시댁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오후 4시, 곧 퇴근 시간이자 제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할 것, 그리고 제가 견딜 수 없는 기름,
냄새 찌든 부엌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조금만 더 강단이 있었다면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는 등을 쓸어주고 제가 그나마 삼킬 수 있는 담백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유약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아내를 감싸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중간에 서서 엄마, 그만해요. 여보, 당신도 참아 같은 애매한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의 유약함은 시어머니의 횡포를 부추겼고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리며 시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소화기 너머로 날카롭고 시큰둥한 목소리가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일 정리하고 당장 집으로 와. 오늘 내 친구분들 오시기로 했으니까 저녁 준비해야지.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명령조 목소리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 같았습니다.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흘깃 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4시가 넘은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책상에는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메스꺼움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지금 부엌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위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어머님, 저 아직 회사예요.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아마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친구분들은 밖에서 편하게 식사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수화기 넘어 몇 초간의 침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그분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뭐라고? 밖에서 먹으라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값 푼돈 받으려는 줄 알아. 내 친구들이 집에 오는데 집안 며느리면 당연히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릴 책임이 있는 거지. 어디 돈 몇 푼 던져주고 시어머니 손님들을 외식하게 만들어? 너 경우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단지 이 일을 빌미로 저를 괴롭히고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단지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갔다가 토하기라도 하면 친구분들께 더 큰 신뢰가 될까봐 그래요. 고작 임신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옛날에 내가 민준이 가졌을 땐 바치라고 물동이이고 시댁 식구들 밥까지 다 해다 바쳤어. 누구 하나 불평 한마디 하는 사람 없었다. 아니면 네가 서울 깍쟁이라 곱게 자라서 이 모양이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아프다고 꾀병 부리면서 일 피할 생각 마. 15분 안에 집에 안 나타나면 나 원망하지 마라. 그분은 제가 끼어들 틈도 주지 않고 속사포처럼 쏘아붙였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은 비교와 질책, 그리고 저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세대가 겪었던 고생을 잣대로 제 인내심을 재단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며느리는 지칠 줄 모르는 복종하는 기계여야 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분은 제가 더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 소리는 제 무력함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망연자실 앉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습니다.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주를 품고 있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제가 잘 먹는지 건강은 어떤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 눈에 저는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으른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를 보다가 시어머니의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돌아가지 않으면 어머니는 또 난리를 피우고 민준 씨와 친척들에게 전화해 제 험담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준 씨는 언제나처럼 제게 전화해서 집에 들어가라고 어머니 좀 참아줘서 집안을 조용하게 만들라고 하겠죠. 저는 다투는데도 저항하는데도 너무 지쳤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로서 제 운명은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책상 위를 대충 정리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박 팀장님은 제가 가방을 챙겨 일찍 나서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 벌써 가요? 어디 안 좋아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집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 저녁밥을 차리러 집에 가야 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을 나와 퇴근 시간 서울의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따가운 오후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자 머리가 더욱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고 무의식적으로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을 보며 저는 제가 이 도시에서 길 잃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왜 조금의 온기도 느낄 수 없는 걸까요? 마음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삶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엄마의 슬픔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위로하듯 부드럽게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아이를 위해 버텨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럴 힘이 남아있을까요? 택시는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여의도의 탁 트인 공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답답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엘리베이터로 향해 저희 집 층수를 눌렀습니다. 차가운 금속 엘리베이터 문이 지치고 초췌한 제 모습을 비췄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부터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시끄럽게 켜놓은 TV 소리가 우리 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 서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열쇠를 꽂아 돌리자 메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마자 온갖 소음과 함께 역한 음식 냄새, 술 냄새가 얼굴을 덮쳐 잠시 가라앉았던 메스꺼움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거실은 난생 처음 보는 난장판이었습니다. 해바라기 씨 껍질, 과일 껍질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맥주병들이 엉망으로 파헤쳐진 과일 접시 옆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그분의 친구 세 분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를 보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흘깃 쳐다볼 뿐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안부 인사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대우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어머니 친구 중 한 명인 거만해 보이는 얼굴의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머, 김 여사네 며느리는 이제야 퇴근하나 봐? 팔자. 좋네. 우리 며느리 살던 시절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땐 아침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었는데 김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말도 마세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집안의 상전이지 우리 때 같나요? 나는 그저 남편이랑 자식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길 바랄 뿐인데 그것도 어려워요. 자기 잘난 커리어가 있으시니 그분의 목소리에는 저 들으라는 듯한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서 마치 심판받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변명도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실내화로 갈아신은 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의 상황은 거실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점심 식사 때 쓴 듯한 더러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조리대에 널려 있었고 파리들이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뒤섞여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코를 찔렀습니다. 메스꺼움이 격렬하게 덮쳐왔습니다. 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뱃속에 든 것이 없어 신물과 담즙만 넘어왔고 목구멍이 쓰라렸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에 비친 창백하고 초췌한 제 얼굴을 보자 눈물이 다시 핑 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저도 일해서 돈을 벌고 집안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 집에 오면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어 시어머니의 질책과 감시를 견뎌야 하는 걸까요? 거실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것 봐요. 또 화장실로 들어갔잖아요.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 아프다 꾀를 부리면서 일을 피하려고 해요. 임신 몇 달 됐다고 아주 유세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서울 깍쟁이들은 저렇게 조금만 힘들어도 빌빌댄다니까.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피 흘리는 제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피로와 굴욕감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의 따가운 시선들을 무시하고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어머니가 남긴 전쟁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고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진한 레모냥 주방 세제 냄새가 또 저를 괴롭혔지만 숨을 참고 최대한 빨리 해치웠습니다. 일을 하면서 오늘 저녁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달걀 몇 개, 다진 고기 조금, 그리고 약간 시든 채소뿐이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식재료였습니다. 아래층 편의점에 가서 장을 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서성이는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손 좀 빨리빨리 놀려. 손님들이 기다린 지가 언젠데 밥 한 끼 차리는데도 그렇게 꾸물거리니 정말 쓸모가 없다니까.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분의 친구들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저에 대한 험담이 섞여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이 차갑고 지저분한 부엌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부엌의 전쟁터를 대충 정리한 후 저는 얇은 겉옷을 걸치고 건물 아래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복잡한 요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가장 간단하고 만들기 쉬운 것들만 골랐습니다. 돼지갈비 약간, 두부 면모, 그리고 배추 한 포기. 지금 제 유일한 바람은 이 저녁 식사가 빨리 끝나 제가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장을 봐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와 친구들의 티타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들어서는 저를 보고도 김 여사는 만족하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딜 그렇게 오래 갔다 와 뭘 사왔길래 표정이 그 모양이야? 저는 지친 몸으로 식료품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잡음을 듣지 않으려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는 저를 그들 대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제 며느리 말이에요. 김 여사가 친구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하자 있는 물건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가 사무직이라 돈 좀 번다고 항상 거만해요. 내가 한마디 하면 꼭 말대꾸를 해요. 남의 집 며느리들처럼 윗사람 공경할 줄을 몰라요. 며느리라는 애가 꼭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그들이 박 여사라고 부르는 다른 여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휴,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죠. 배운 게 있고 직장이 있으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우습게 알아요. 우리 며느리는 집에만 있으니 내가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절대 반항 한번 못해요. 여자란 아무리 잘나도 결국 근본은 가정이고 남편과 자식 돌보고 시부모 봉양하는 게 도리인데 말이죠. 그들의 말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낡은 편견으로 제 삶을 재단하고 강요했습니다. 낡은 편견으로 제 삶을 재단하고 강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화목한 가정을 원하고 남편과 아이를 돌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돌봄은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되어야지 복종이나 시댁에 갚아야 할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 여사는 친구들의 동의에 더욱 신이 나서 제가 더 잘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그저 손주 하나 안고 집안에 웃음꽃 피우는 게 소원인데 저 꼴을 보니 임신했다고 저렇게 빌빌대니 나중에 애는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애는 할미한테 던져두고 자기는 꾸미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려나? 요즘 여자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고 이 말은 제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것은 참아도 제 아이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호흡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은 분노로 들썩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친구 한 분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제가 사온 재료들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어머, 집에 손님이 왔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소박하게 차리나? 갈비랑 두부. 그리고 국 하나가 전부야? 번듯하게 몇 가지는 더 해야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미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네, 아주머님, 집에 있는 걸로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임신 중이라 멀리 장 보러 가기 힘들어서 집 앞에서 간단히 사온 거라 양해 부탁드려요. 제 태도가 그들을 놀라게 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대꾸하자 눈을 부릅뜨고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분은 부엌으로 쏜살같이 들어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말대꾸하는 거냐?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친구들이 왔는데 며느리라는 게 제대로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네가 며느리 도리가 뭔지 알기나 해? 부엌은 순식간에 비좁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분의 친구 3명도 부엌으로 몰려와 저를 둘러싸고 한마디씩 거들며 저를 질책하고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정말 가정교육을 못 받았네. 이 집 며느리 된 것만도 복인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을 몰라. 아직 젊어서 뭘 몰라서 그래요. 김 여사, 천천히 가르쳐야죠. 질책 반, 충고 반인 말들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작고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한편이었고 제가 결코 섞일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침묵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빌미로 저를 더 비난할 뿐일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신발끈만 바라보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들의 독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말의 폭풍은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지치고 배가 고파지면서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거실로 나갔고 금이 간 심장을 가진 저 혼자 어지러운 부엌에 남겨졌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스꺼움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조리대를 붙잡고 힘들게 숨을 쉬었습니다. 굽고 있던 갈비에서 피어오르는 기름 냄새는 이미 예민해진 제 위장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고 싱크대로 달려가 미친 듯이 토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에 억지로 먹었던 얼마 안 되는 음식까지 다 개원했습니다. 목구멍은 타는 듯이 아팠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고 두 다리는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여사께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요리가 어디까지 됐는지 보러 온 것이겠죠. 제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그분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오히려 얼굴에 혐오와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일만 시키면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요. 네가 그런다고 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게을러 터져서 연기만 느는구나. 그분의 날선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그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흐릿했지만 독설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오늘 제 한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압, 억울함, 굴욕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꾀병 아니에요. 저 임신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아껴주시지 않더라도 제발 어머님 손주는 생각해 주세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정면으로 맞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맞섰다는 표현은 아마 틀렸을 겁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이해를 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눈에 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반항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항상 순종적이라고 여겼던 며느리가 감히 그런 말투로 자신에게 말대꾸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자존심에 금이 갔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그분은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진 채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하룻강아지가
무서운 줄 모르고. 네가 내 손주를 가졌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똑똑히 들어. 이 집은 내 집이야. 네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방식에 따라야 해. 어디 임신을 무기 삼아 나를 협박해. 그분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거의 제 이마에 손가락을 들이댔습니다. 그분의 숨결에서 진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내가 너한테 예의가 뭔지, 며느리 도리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마. 말을 마친 그분은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거친 손이 허공을 가르며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눈을 감고 불같은 따기를 기다렸습니다. 피할 힘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모든 분노와 원망을 담아 휘둘러졌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휘둘러지는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뺨의 통증 대신 아랫배에서 격렬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갑자기 덮쳐왔습니다. 아, 고통스러운 비명이 제 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뜨고 그분의 손이 향한 곳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 중심을 잃었거나 분노에 못 이겨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분의 주먹은 제 얼굴을 빗나가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제 배를 강타했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순식간에 복부 전체로 퍼졌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김 여사도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순간적인 당황함이 스쳤지만 그분의 자존심과 고집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분은 서둘러 그 당혹감을 더 사나운 표정으로 감추었습니다. 너 또 연기하는 거지? 내가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어디서 죽는 신용이야? 그분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이전처럼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힘도 그분과 다툴 정신도 없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래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제 온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머님,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너무 아파요. 저는 간신히 끊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구원을 청하는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비명을 들은 그분의 친구들이 호기심에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본 그들은 모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중 정신이 조금 남아있는 한 분이 제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입술을 보고 김 여사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김 여사, 애 상태가 안 좋아 보여. 빨리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데려가야지. 이러다 큰일 나겠어. 김 여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당황해서 손발을 떨면서도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제가 혼자 넘어진 거야. 내가 뭘 했다고.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증과 공포가 제 의식을 잠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증과 공포가 제 의식을 잠식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자 얇은 실내복 위로 붉은 핏자국이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피였어요. 그토록 기다리고 사랑했던 작은 생명의 싹이었던 내 아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 저는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땀과 절망과 뒤섞여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배를 꼭 껴안고 아이에게 온기를 전하려 했으며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비명, 당황한 전화 통화 소리가 멀고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오직 제 몸을 고문하는 통증과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시어머니의 겁에 질린 죄책감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물잔은 이미 넘쳤고 그 잔은 아마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깨어났을 때 코를 찌르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주위는 벽, 천장, 침대 시트까지 온통 차가운 흰색이었습니다. 콩구를 채가운 강고를 지기였습니다. 콩구를 치고를 다이과에 치고를 바이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러 눈을 가늘게 떠야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느리게 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랫배의 통증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기. 저는 겁에 질려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배에 손을 얹자 텅 빈 느낌과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젊은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부드럽게 눕히며 위로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산모님, 심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유산기가 있어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제 아기는요? 아기는 괜찮아요.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간호사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간호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조치하셨어요. 일단 출혈은 멈췄고 태아 심장 소리도 들려요. 하지만 산모님 상태가 아직 매우 불안정하고 유산 조짐이 보여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걱정하거나 흥분하는 건 아기에게 정말 안 좋아요. 태아 심장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잠시나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는 아직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생명을 지켜주신 하늘에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간호사는 몇 가지를 더 당부하고는 조용한 병실에 저 혼자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빠르게 마치 아직 깨지 않은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을 치켜들던 시어머니의 모습, 배에 가해진 충격, 번지던 핏자국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고통, 굴욕, 공포가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남편 민준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바로 달려온 듯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 전화 받고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억눌렀던 모든 억울함이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렸고 이 순간 그가 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사건의 원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안부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 바로 뒤에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계산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민준 씨를 지나쳐 침대 옆으로 와 연기하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정신이 드니? 네가 엄마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몰라. 부엌에서 갑자기 미끄러져서 넘어지다니. 그래도 큰일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몸은 좀 어때? 그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폭력적이고 악랄한 행동을 의도치 않은 사고로 둔갑시켰습니다. 모든 잘못을 제게 돌리며 제가 혼자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흑백을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며 그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주길 바랐습니다. 그 뻔한 거짓말을 믿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 여사께서 급히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이고, 애가 막 깨어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다. 예, 너도 봐라. 이 늙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쟤를 넘어뜨리겠니. 제가 임신해서 걸음이 조심스럽지 못했고 마침 내가 바닥을 닦던 중이라 미끄러웠던 거야. 그분은 말하면서 민준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 제가 사랑하고 평생을 맡기기로 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다시 그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 망설임, 난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편을 들지도 한마디 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폭행보다 저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리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고 잔인한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오직 혼자라는 것을. 그는 어머니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니, 더 나쁘게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비겁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피와 눈물,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뒤섞여 저는 완전히 지치고 절망했습니다. 민준 씨의 침묵은 병실의 정적 속에서 어떤 말보다 무겁고 답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거짓말과 저의 절박한 눈빛 사이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서린 갈등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제가 겪어온 피로와 인내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약함이 이겼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고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 지금 피곤해서 쉬어야 해요. 무슨 일이든 나중에 얘기해요. 그는 어머니를 추궁하지도 저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한마디 더 묻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회피하는 길을, 적당히 무마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저를 밀어냈고 제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는 것을. 가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위선과 남편의 비겁함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고 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마땅히 저와 아이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김 여사는 민준 씨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자상한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침대 옆으로 가져왔습니다. 아가, 물 좀 마시고 기운 차리렴. 의사 선생님이 물 많이 마시라고 하셨어. 너는 푹 쉬기나 해. 모든 일은 나랑 민준이가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눕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배를 때려 아이를 잃게 할 뻔한 손으로 어떻게 그런 다정한 얼굴로 물 한 잔을 건넬 수 있을까요? 제가 반응이 없자 민준 씨가 다시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물 좀 마셔. 엄마도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거잖아. 그만 화 풀고 아기 생각해야지. 그는 항상 아이를 방패 삼아 저를 달래고 양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만 바로 제 아이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침묵한다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손주에게까지 잔인하게 손을 댈 수 있는 시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지킬 용기조차 없는 남편과 한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잠든 척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 복도로 나가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병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들이 단둘이 대화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각고로 대화할 것이라는 걸 그들이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민준 씨가 어머니를 밖으로 불러내 사실을 따지려는 걸까? 혹시 그가 아직 제 감정을 신경 쓰고 있는 걸까? 저는 숨을 죽이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의 공기는 즉시 팽팽해졌습니다. 방음문이 있었지만 밤의 병원은 꽤 조용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고뇌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수진이가 저렇게 된 거냐고요?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이런 추궁하는 말투를 쓰는 것은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의 희망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즉시 그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 너까지 엄마를 못 믿는 거니? 내가 내 엄마인데 설마 내가 내 아내랑 내 손주를 해치기라도 했겠어? 우리 집의 보물인데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걔가 넘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그분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이 이 이야기의 희생자인 양 원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눈물에 당황한 듯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성격 아시잖아요. 수진이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요. 혹시 걔한테 너무 심한 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몇 마디 한 것뿐이야. 김 여사는 계속 훌쩍였습니다. 그냥 며느리로서 집안일 좀 챙기라고, 특히 내 손님이 왔을 때는 더 신경 쓰라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걔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더라. 심지어 이 아이는 자기 아이이지.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다는 말까지 했어. 그 말을 듣고 너무 화나고 서운해서 그냥 한번 겁주려고 손만 들었어. 그런데 걔가 그걸 보고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거야. 그게 다야. 내 잘못도 있지. 내가 성질이 급해서. 하지만 맹세코 일부러 걔 몸에 손 뗀 적은 없어.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분은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저를 피해자에서 무례하고 불효한 며느리로 둔갑시켰습니다. 자신의 고의적인 행동을 제가 자초한 사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거짓말은 위선적인 눈물로 포장되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두 손을 굳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이 분노로 들썩였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남편에게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민준 씨의 유약한 성격상 제 말보다는 어머니의 눈물을 더 쉽게 믿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민준 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그만 우세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다행히 수진이랑 아기는 괜찮잖아요. 앞으로는 걔한테 말 좀 조심해 주세요. 임신해서 예민하니까요. 그는 또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또 제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거짓말을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제 안에 마지막 희망이 꺼지고 차가운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밖에서는 김 여사가 아들의 말을 듣고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즉시 울음을 그치고 다시 가르치는 듯한 말투로 돌아왔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너도 내 아내 교육 좀 시켜. 걔는 우리 집 며느리지 공주가 아니야. 윗사람 공경할 줄 알고 시어머니 존중할 줄 알아야지. 네가 계속 걔 편만 들면 온 식구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할 거다. 네, 알겠어요. 엄마도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수진이 돌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어요. 복도에서의 논쟁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김 여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습니다. 진실은 거짓말과 악어의 눈물 아래 묻혔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와 지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수진아,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시잖아. 그냥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지. 아기는 없으셨어. 이번 한 번만 엄마 용서해 주자. 우리 아기를 봐서라도. 저는 눈을 감고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더 이상 성격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이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를 위한 정의보다 가족의 거짓된 평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고 이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고 민준 씨가 저를 돌봐주면서 악몽이 잠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김 여사가 연출한 연극은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고 고통스러운 밤 끝에 겨우 잠이 들었을 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10명이 훌쩍 넘는 시끄러운 무리가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이든 남자, 아마도 시댁의 큰어르신으로 보이는 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뒤로는 민준 씨의 고모, 이모, 삼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마치 병문안이 아니라 재판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의자를 끌어다 앉거나 서서 제 침대를 에워쌌습니다. 조용했던 병실은 순식간에 시끄럽고 비좁고 답답해졌습니다. 파스 냄새, 담배 냄새, 그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다시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깎아주던 민준 씨도 이 갑작스러운 등장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큰아버지, 고모, 다들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민준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큰어르신에게 애처로운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오라버니, 저애 좀 보세요. 오라버니 조카 며느리 말이에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온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는 늙어서 그저 착한 며느리 하나 얻어서 의지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애물단지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제 제가 걔한테 옳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저렇게 드러누워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온 식구가 간담이 선을 했어요. 그분은 또다시 왜곡되고 부풀려진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비극적으로 포장해서요. 그분은 자신을 무례한 며느리에게 괴롭힘 당하는 불쌍한 시어머니로 묘사했습니다. 큰어르신은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 시어머니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건 잘못이야. 집안의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부모님이 쓴 소리 좀 하시는 건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고 심지어 입원할 정도로 쇼를 해. 그게 얼마나 큰 불효인지 아니? 큰어르신의 말에 이어 다른 친척들의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한마디씩 저를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자라서 경우가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는 죄로 쫓겨났을 거예요. 이 집안은 정말 복도 없지. 저런 며느리를 들여서 어린 것이 벌써 저렇게 드세니 나이 들면 어떨지 뻔하네. 민준이가 너무 순해서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거야. 그들의 말은 보이지 않는 돌멩이가 되어 계속해서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무력하게 마치 시댁 전체에게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제 해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시어머니의 말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의 가족이고 저는 영원히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민준 씨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어르신의 말씀에 반박할 용기도 친척 무리와 맞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다시 한번 제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피해자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애를 나무라세요. 제 뱃속에는 제 손주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저한테 사과 한마디 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집안 망신스럽게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친척들을 모두 끌고 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완전히 굴복하기를, 이 집안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저를 심판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친척들을, 그리고 유약한 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극심한 피로감과 환멸이 저를 덮쳤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다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제가 속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귓가에 울리는 모욕과 비난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처럼 긴장되고 답답하게 흘러가던 중 제가 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정중한 노크 소리가 비난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똑똑. 모두가 입을 다물고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점잖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수간호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인자한 얼굴에 총명한 눈빛을 가졌고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방 안의 무리를 훑어보고는 어수선한 광경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침대에 누워있는 제게 멈췄습니다. 그의 엄격한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며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안녕.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와봤다. 몸은 좀 어떠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제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의 원장인 남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를 남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뵌 것이 거의 1년 전 아버지 회사 파티에서였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 아저씨, 저는 여전히 약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남 원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매우 친근하고 존중이 담겨 있어 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침대 끝에 있는 차트를 부드럽게 집어들고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병원 원장이잖니. 내 친구 딸이 입원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있겠어? 걱정 마라. 여기 의사, 간호사들한테 너 잘 돌봐달라고 특별히 부탁해 놨으니까 너는 푹 쉬기만 해.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의 등장과 태도는 시댁 식구들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큰어르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저와 이 유명한 병원 원장 사이의 관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특유의 눈치로 상황을 파악하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며느리에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가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됐네요. 그분은 관계를 정의하려 했으며 저희 며느리라는 말을 강조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키려 했습니다. 남 원장님은 김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그분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 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고 차갑고 엄격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여사는 더듬거렸습니다. 남 원장님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온 수간호사를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수간호사님, VIP 병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관계없는 분들은 모두 나가셔서 환자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환자 남편을 제외하고 면회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병원 원장이 직접 손님을 내쫓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수간호사는 즉시 뜻을 알아차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복도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환자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호되게 꾸짖던 친척 무리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어르신을, 김 여사를, 그리고 엄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병원 원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조용히 하나둘씩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팽팽했던 긴장감은 순식간에 해소되었습니다. 방은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고 저와 민준 씨, 남 원장님, 그리고 방구석에서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친척 무리가 밖으로 쫓겨난 후 방 안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방구석에 서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하며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 애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 씨도 멍하니 서서 저를 보았다가 남 원장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마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남 원장님은 의자를 끌어다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녀석아, 왜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었어? 어제 입원했는데 아저씨한테 연락 한 통 안 하고 오늘 내가 우연히 VIP 환자 명단 안 봤으면 너 계속 숨길 생각이었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패는 무슨 패야? 남 원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아빠가 자기 금쪽 같은 딸이 이렇게 대우받는 거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안 간다. 그 양반한테는 네가 전부인데 평생 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는데 네가 다른 사람한테 그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가루로 네이칸 거 고팠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구석에 움츠리고 서 있는 김 여사를 향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아버님이요? 민준 씨가 얼떨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버님은 시골에서 은퇴하신 교사 아니셨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은 제 부모님이 시골에 사는 은퇴한 교사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지만 아주 작은 일부의 진실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실제로 교사이셨지만 그건 수십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집안 배경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지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과 결혼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누구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저의 침묵은 저도 모르게 저를 약하게 만들었고 시댁이 저를 얕보고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남 원장님은 민준 씨와 저를 보며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김 여사와 민준 씨의 머리에 망치질하듯 말했습니다. 은퇴한 교사라니 잘못하셨군요. 수진이 아버님. 제 오랜 친구인 분은 바로 태진그룹의 김 회장님이십니다. 아마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태진그룹. 이 네 글자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어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태진그룹은 부동산, 금융, 유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을 하는 국내 최대 민간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남 원장님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행복국제병원도 바로 그 그룹의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김 회장님은 이곳의 최대 주주이시죠. 다시 말해 여러분은 지금 회장님 따님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 진짜 신분이 더는 극적일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거짓말, 무시, 질책이 한순간에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극심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떨면서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분은 며느리를 학대한 것뿐만 아니라 평생 만나볼 꿈도 꾸지 못할 인물의 딸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분이 휘두른 주먹은 제 배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과 이 가족 전체의 미래와 평온을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방, 이 가족 안의 권력과 위상은 이 순간부터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침묵은 우리 세 사람을 무섭도록 조용한 공간에 가두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방금 전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여전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이전의 수천 마디 비난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복도에서는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쫓겨난 친척들은 분명 웅성거리며 수군대고 있을 겁니다. 작은 속삭임, 문틈으로 엿보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위풍당당한 재판관이었지만 이제는 상상도 못할 연극의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김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떨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가혹하고 가부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할 정도로 두려움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아가, 며느라, 그분은 더듬거리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엄마는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려다 중간에 멈칫했습니다. 사과는 뉘우침이 아닌 두려움에서 나온 황급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그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학대한 것에 대해, 저를 때려 유산할 뻔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진그룹 회장의 딸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끝없는 피로감과 환멸뿐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권력 있는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씁쓸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그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네가 엄마 좀 도와다오. 네 아내한테 용서해달라고 말 좀 해줘. 나도 다 이 집안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민준 씨는 그제야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루스투를 볶아서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 낯섦, 그리고 약간의 원망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해서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 옆으로 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그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해서 뭐 하게요? 당신이 나한테 더 잘해주게 하려고요? 아니면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민준 씨, 나는 당신이 나를 수진이라는 사람, 당신의 아내라서 사랑하고 지켜주길 바랐어요. 내가 누구의 딸이라서가 아니고요. 제 대답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더 강하고 용기 있게 저를 지켜주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남 원장님이 수간호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색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밖에 있던 분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몇몇 분이 버티고 있었지만 제가 보안팀을 불렀으니 이제 아무도 수진 양 휴식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김 여사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께서도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에게는 정말 조용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퇴거 명령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몸을 떨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초라한 모습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굽은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해 보였습니다. 복도에 남아있던 큰어르신과 몇몇 친척들이 그분에게 다가가 뭔가 물었지만 그분은 손을 내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80도 반전은 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고 그들이 벌인 재판은 그들을 위한 판결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척 무리가 떠난 후 병실은 마침내 필요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남 원장님은 제게 휴식과 식사에 대해 몇 가지 당부하고는 부부만의 공간을 남겨주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방에는 저와 민준 씨만 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유약함이 아니라 혼란과 자책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우리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부 갈등이 아니라 이 결혼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신뢰의 부족, 그의 나약함, 그리고 제가 겪어야 했던 부당함. 한참 후에야 민준 씨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그가 제게 여러 번 했던 말이지만 이번에는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의외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나한테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 순진했어요. 내가 참고 견디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제 제 미래,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유독한 환경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요. 우리 아이에게는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결혼을 계속하려면 제게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이건 최후통첩이고 어떤 협상도 없어요. 민준 씨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다림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해요. 방금처럼 두려움에 떠는 사과가 아니고요. 오늘 저를 모욕했던 모든 친척들 앞에서 어머님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셔야 해요. 어머님은 저를 모함했고, 모욕했고, 폭행했어요. 저는 제 명예를 되찾아야겠어요. 민준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가부장적인 어머니에게 이 요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둘째, 저는 변함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와 제 아이는 저희를 해치려 했던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어요. 저는 태교를 위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머님을 봉양하고 부양할 책임은 다할 거예요.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요구는 민준 씨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어떻게 사시라고. 남들이 보면 내가 아내 때문에 엄마를 내쫓은 불효자라고 할 거야. 결국 그의 유약하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고 끝없는 실망감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남들 손가락질이 두려워요? 그럼 우리 아이가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히는 집에서 자라는 건 두렵지 않아요? 불효자 소리 듣는 게 두려워요? 그럼 아내와 자식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빠 소리 듣는 건 두렵지 않으세요? 저와 아이, 그리고 어머님, 이번에는 선택해야 해요. 중간은 없어요. 저는 말을 마치고 그를 더는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었고 그의 선택이 이 결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3일간의 경과 관찰 후 퇴원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민준 씨는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세심하게 돌보며 모든 것을 만회하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도 몇 번 찾아오셨는데 올 때마다 닭백숙 같은 보양식을 가져왔지만 태도는 비굴하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안부를 묻다가 황급히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분이 아직 제 2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저의 압박과 아마도 저희 집안에 대한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민준 씨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작은 집을 얻어드렸습니다. 오가며 돌보기 편하게요. 김 여사가 이사 가던 날, 그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울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쌌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 뒤에 억눌린 폭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 앞을 지나갈 때 저를 보던 그분의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개 사과에 대해서는 그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서 잠시 보류했습니다. 저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핑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핑계를 허락했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태교를 위한 평화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이사 간 후 첫 며칠 동안 저희 집은 정말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질책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도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일찍 퇴근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었고 매일 밤 저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삶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자주 몰래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거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물으면 회사 일이거나 어머니 안부를 묻는 전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김 여사는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온갖 방법으로 아들을 조종했습니다. 저는 그 통화에서 그분이 자신의 외로움과 굴욕을 끊임없이 하소연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분은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기고 이유 없이 집에서 쫓겨난 불쌍한 늙은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은 민준 씨의 머릿속에 죄책감을 심어 그가 항상 자신을 불효자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그는 더 과묵해지고 한숨을 자주 쉬었습니다. 즐겁게 지내다가도 전화 한 통만 받으면 갑자기 짜증을 내고 까칠해졌습니다. 그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럽다거나 사과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너무 빡빡하게 굴 필요는 없다와 같은 말을 넌지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벌이는 심리전이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직접적인 방식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 민준 씨는 다시 그 중간에 끼었고 그의 유약함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화면에 뜬 짧은 글귀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조심하세요. 당신 생각처럼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과 그 집을 되찾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뱃속의 아이를 조심하세요. 그 여자가 노리는 건 그 아이입니다. 메시지에는 서명도 다른 정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마치 예언처럼 명확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이나 집안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보이지 않는 파도는 사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소용돌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 열중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 열중하며 저는 제 아이를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익명의 문자는 제가 애써 쌓아 올리던 거짓된 평화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잠자는 동안에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위협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목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태평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감성적인 말에 눈이 멀어 자신의 작은 가정을 위협하는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더 신중해졌습니다. 직접 장을 보고 직접 요리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갔고 동시에 조만간 닥칠 것이 분명한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낡은 휴대폰을 뒤져 그날 병실에서 몰래 켜두었던 녹음 파일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생긴 이성적인 부분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친척들이 벌인 재판의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분의 모함, 큰어르신의 모욕, 그리고 다른 아주머니들의 악의적인 말들까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니 가슴이 억울함으로 다시 아파왔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약 일주일 후 제 예상대로 김 여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인 금빛 천모대 큰 연회를 예약했다고 즐겁고 들뜬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그분은 이 기회를 빌어온 가족이 다시 모이고 모든 친척들 앞에서 제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모든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달려와 행복에 겨운 얼굴로 자랑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금빛 천못에서 내 생일 파티를 열어주신대. 그리고 그때 모든 분들 앞에서 당신한테 사과하시겠다고 했어. 정말 잘 됐지? 드디어 엄마가 마음을 여셨나 봐.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좋은 기회야. 저는 그의 순진함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생일 파티인가? 아니면 정교하게 계획된 홍문연인가? 저는 시어머니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분 같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든 친척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연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기정사실의 상황에 몰아넣고 효도와 여론의 압박을 이용해 다시 한번 저를 모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거짓된 화해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지 않으면 그분은 제가 옹졸해서 자신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핑계를 얻게 될 겁니다. 만약 가면 저는 저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온 가족과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떠보듯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민준 씨는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았어. 엄마가 나랑 손주가 보고 싶고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지길 바란대. 수진아, 우리 가자. 엄마한테도 우리 가족한테도 기회를 주는 셈치고 제발.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그가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효심과 화목한 가정에 대한 희망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제가 동의한 것은 그의 말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맞서야 했고 모든 것을 이번에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홍문연을 저만의 무대로 만들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저 자신과 제 아이를 위한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사람으로서 갈 것입니다. 그날 밤 금빛 천못 레스토랑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고급스러운 개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병원에서처럼 거만하거나 심판하는 듯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기심, 탐색,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신분에 대한 소문은 분명 친척들 사이에 퍼졌을 겁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오늘 매우 격식 있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분은 활기차게 우리를 맞이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근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수진이 왔구나. 몸은 괜찮니? 오는 길에 힘들진 않았어? 그분은 정신없이 안부를 묻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며느리예요. 임신하더니 더 예뻐졌죠? 저는 가볍게 미소만 짓고 아무 말 없이 그분의 손에서 제 손을 뺐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그분과 큰어르신 바로 옆 주빈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연회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 씨를 축하하며 웃고 떠들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가끔씩 저를 향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했을 때 김 여사가 일어나 술잔을 들고 모두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제 아들 민준이의 생일을 맞아 그분은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 집에 약간의 풍파가 있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늙고 노망이 나서 며느리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아, 네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 어미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제부터 우리 다시 한 가족으로 잘 지내자꾸나. 그분은 정말 뛰어난 연기를 펼쳤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기꺼이 잘못을 인정하는 관대한 시어머니. 만약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그 위선적인 눈물에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방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저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일어나 시어머니를 껴안고 용서의 말을 건네
이 연극의 해피엔딩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큰어르신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가, 도망가는 사람은 잡아도 돌아오는 사람은 잡지 않는 법이란다. 네 시어머니가 잘못을 뉘우쳤으니 너도 자식된 도리로 모든 것을 용서해야지. 가정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단다.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도 제 손을 살며시 잡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사과하시잖아. 그러는 단대를, 방군을 엄마가 사과하시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옆에 있는 남편을, 그리고 환호하는 친척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설치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여론을 이용해 제가 공허한 사과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옹졸하고 뒤끝 있는 며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테이블 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의 사과, 감사합니다. 저는 방 안 전체에 울려 퍼지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가정이 화목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화목해지려면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김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분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공포를 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질문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김 여사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내가 너한테 막말을 좀 하고 큰 소리를 쳤지. 그게 전부인가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 배를 때려서 유산조짐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든 건요? 그것도 해서는 안 될 행동에 포함되는 건가요? 방 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경악한 얼굴로 저를 보았다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다급하게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널 때렸다고. 네가 혼자 넘어진 거잖아. 혼자 넘어졌다고요.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은 종종 잊어버리곤 하죠. 그럼 제가 모든 분들이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온 휴대용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적 속에서 익숙한 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제가 헛구역질하는 소리, 그 다음 김 여사의 날선 목소리, 또 시작이네. 게을러 터져서 연기만 느는구나. 이어서 우리 둘의 대화가 흘러나왔고 절정은 그분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한테 예의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그리고 병원에서의 공개 재판이 모두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큰어르신의 엄격한 목소리, 그게 얼마나 큰 불효인지 아니? 어느 고모의 시큰둥한 목소리, 이 집안은 정말 복도 없지. 저런 며느리를 들여서. 그리고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는 김 여사의 모함까지.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 저를 모욕하기 위해 사용했던 독설들이 모두 비달에 드러났습니다. 방 안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준엄한 고발장처럼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녹음에 등장했던 모든 친척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항상 도덕을 설파하던 큰어르신은 이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분의 완벽한 연극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모든 친척들 앞에서 그분의 위선적이고 악랄한 얼굴을 폭로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네가 꾸며낸 거야. 그분은 절망 속에서 죄를 부인하려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더 이상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 고통, 그리고 수치심이 뚜렷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친척들이 그의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김 여사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말은 시어머니나 친척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퍼시프리거, 민준 씨,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내가 2가지 요구를 했던 건 당신이나 어머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아이의 최소한의 안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해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이 눈물과 피해자 연기로 당신을 계속 조종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당신은 그분이 우리 아이에게 가할 수 있는 진짜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자식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대체 뭐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나는 내 아이의 생명과 미래를, 주관도 없이 맹목적인 효도를, 아내와 자식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나약한 아버지 손에 맡길 수 없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말을 할 용기를 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이혼이라는 2글자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의 기회는 병원에서 침묵을 선택했던 그날 이미 끝났어요. 말을 마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나 뒤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고통스러운 얼굴도 시어머니의 무너진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답답한 연회장을 빠져나와 모든 거짓과 음모, 그리고 죽어버린 제 결혼 생활을 뒤로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혔을 때 저는 밖에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레스토랑을 나오자 시원한 서울의 밤 공기가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택시를 부르지 않고 그저 보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제 외로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충분히 흘렸습니다. 이제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함께 가벼움이 남았습니다. 제 결정이 민준 씨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 거짓과 술수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개인 물품과 제가 준비했던 아기용품만 챙겼습니다. 이 결혼에 속한 모든 것은 뒤로 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시댁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수많은 메시지와 알림이 쉴 새 없이 떴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채팅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욕설이나 비난이 아니라 채팅방 상단에 고정된 아주 긴 글이었습니다. 작성자는 민준 씨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고백이자 참회록이었습니다. 저 민준입니다. 아마 지금쯤 다들 제 생일 파티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충격이 크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쓰는 글이 많은 분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의 명예와 제 자신의 양심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먼저 제 아내 수진이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1000번, 10,000번 미안해. 나는 끔찍한 남편이었고 비겁한 남자였어. 네가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거짓된 평화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어. 너를 믿지 않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했어. 결정적으로 병원에서 너와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는 모함 앞에서 너를 지켜줄 용기가 없었어. 나는 네 사랑과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자야. 둘째,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머니가 저지른 잘못을 묵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고, 모함했고, 심지어 제 아내와 손주에게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상처 주는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단지 성격이 급할 뿐이라고 변명하며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친척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끼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여러분은 수진이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진실은 왜곡되었고 임신한 한 여성의 명예는 짓밟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진이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가 이혼을 결심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저는 그녀를 제 가정을 잃었습니다. 제 잘못을 뉘우치고 수진이와 제 아이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집을 나와 혼자 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진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잠시 어머니를 뵙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불효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데 실패한 한 남자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그의 고통, 자책, 그리고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유약함에 가려져 있던 선한 마음을 가진 남자. 오늘의 충격이 마침내 그를 깨운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책임을 질 용기를, 그리고 어머니를 등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늦었지만 제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을 나섰고 아파트 문을 등 뒤로 닫았습니다. 안녕, 과거. 인생의 새로운 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청담동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집, 푸른 나무 그늘이 있는 정원, 신선한 공기는 제가 겪었던 소란스럽고 답답한 환경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매우 분노하셨지만 무엇보다 유일한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그 집의 교훈을 주려 하셨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일이고 제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평화예요.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민준 씨나 이혼 문제에 대해 더는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는 매일 저녁 저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제 마음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저는 휴식을 취하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뱃속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는데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침묵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전화나 문자로 저를 방해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항상 그곳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경비 아저씨가 신선한 과일, 바구니나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전해주러 저를 불렀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두 사람 모두 건강하길이라는 짧은 메모만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그가 길 건너편에 한참 서서 집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증명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몇 달 후 제배가 많이 불렀을 때 제 변호사는 민준 씨가 화해 조정을 신청하고 싶어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결혼을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심리 상담사의 입회하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얽힌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김 여사가 제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정식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화해 조정은 한 심리 상담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친척은 없었고 저, 민준 씨, 김 여사, 그리고 여성 상담사만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훨씬 늙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외면당한 후 혼자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한 듯했습니다. 저를 마주했을 때 그분은 더 이상 연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령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일어나 제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주름진 얼굴 위로 두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고 너를 함부로 대했다. 내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단지 나중에 내 손주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길 바랄 뿐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유일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여 받아들였습니다. 제 아내 증오는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부모님 다음으로 처음 본 사람은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제 품에 안긴 작은 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 있다가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야기에는 동화 같은 결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다시 합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책임감 있는 아빠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돌보기 편하도록 저희 부모님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예전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다시 쌓아 올려졌습니다. 김 여사도 변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우리 삶에 간섭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준 씨가 아기를 안고 산책하는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한계와 역할을 명확히 아는 더 건강한 질서였습니다. 폭풍우를 지나 구제불능처럼 보였던 우리 가족은 마침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견고한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